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다리는 이미 감각이 사라졌고 손끝조차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뱀이 물고 사라진 자리를 계속해서 눈으로 더듬고 있었지만 이미 시야는 흐릿했고 의식은 깊은 안개 속으로 빨려들 듯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저 아래 나무 뒤에 서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고 그림자처럼 숨어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고 반들거리는 긴 머리, 똑바로 선 등줄기, 그리고 그 실루엣은 눈을 감고도 알 수 있을 만큼 익숙한 며느리였습니다. 설마 저기 서 있는 게 진짜?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입술조차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리 내어 부르려 해도 숨이 모래알처럼 흩어졌지요. 그 순간 문득 이게 환각인지 현실인지 아니면 아주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결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이 순간 나를 보고도 내게 다가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채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가사드릴게요. 그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살 고현정입니다. 경기도 파주 외곽의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신도시 개발로 지어진 단지라 바람이 불면 창밖으론 아직 공사장 소음이 희미하게 들립니다. 나무들도 아직 어려서 봄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집 안까지 스며들곤 하지요. 가끔은 그 바람 소리만으로도 적막한 시간이 덜 외롭게 느껴지곤 합니다. 남편은 아이들 결혼하자마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몸이 망가져가는 걸 지켜보는 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요. 병원 침대에 누워 말라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있으면 마음 한켠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사람은 참 쉽게 약해지고 또 쉽게 사라진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혼자 지내다가 아들이 결혼하면서 며느리와 합가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설렜어요. 오랜만에 집안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온다는 게 반갑기도 했고 앞으로 손주 소식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닦고 며느리가 쓸 방에 커튼도 새로 달았어요. 세탁기 위엔 예쁜 바구니를 놓고 속옷을 넣을 수 있게 정리해 두기도 했지요. 며느리는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땐 얌전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진 않았지만 어색하지는 않았어요. 결혼식 날 하객들을 맞으며 수고한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도 성실하게 살 사람 같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데려온 소형견 코코는 털이 복실복실하고 눈망울이 또렷한 강아지였는데 제가 털 알레르기가 있어 오래 두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아들이 개를 다른 데로 보냈죠. 그날 밤 며느리 방에서 울음 섞인 숨소리가 새어나왔고 저는 거실에 가만히 앉아 TV 소리를 작게 틀어놓은 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안했지만 동시에 억울한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며느리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 조심스럽기만 해야 하나 싶었지요.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눈을 피하고 말이 줄더니 급기야는 냉장고에 뭐가 떨어졌는지도 아들을 통해서만 전달하더군요. 화장지 떨어졌대. 오늘 점심은 안 먹는데. 아들이 건네주는 말에는 언제부턴가 기계적인 느낌이 났습니다. 며느리의 말투와 억양이 그대로 담겨 있었거든요. 심지어 저녁 찬거리까지도 아들이 대신 물어왔습니다. 어머니, 된장찌개 말고 김치찌개로 바꿔도 될까요? 며느리는 제게 직접 말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노력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청포도를 사오기도 하고 시장에서 본 예쁜 조화를 얻어 며느리 방 앞에 살짝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며느리는 더 조심스러워졌고 어느 날부턴가는 현관문 소리만으로 그날 하루 며느리의 감정을 짐작해야 했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거실에 앉아 몰래 울고 있는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등을 돌린 채 조용히 어깨를 떨고 있었는데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궜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위로 한마디 건네는 것도 모른 척하는 것도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물을 마시는 시간까지도 더 늦췄습니다. 마치 제 존재가 폐를 끼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회사도 그만두고 임신을 위해 집에서 쉬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레 전해줬고 저는 속으로 기뻤어요.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래서인지 며칠 전에는 시장에서 아기 옷가게 앞을 지나며 무심코 작은 모자 하나를 들여다보다가 아기가 생기면 이런 것도 하나 사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것도 없는데 괜히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 같아 결국 손에 쥐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외출이 잦아졌고 귀가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임신 준비 차원에서 산책을 자주 하는가 싶었습니다. 햇볕을 쬐는 것이 좋다거나 몸을 너무 가만히 두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듯도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외출은 짧은 산책이라기보다 목적 없는 나들이처럼 길어졌고 돌아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습니다. 아침에 나가 저녁이 다 되어야 돌아오는 날도 생겼고 돌아와서는 말없이 방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더욱 조용히 아무 일도 없는 듯 행동하며 마음속 질문을 꾹꾹 눌러 담아야 했습니다. 그날도 점심때 나갔다가 밤 9시가 넘어서야 들어왔는데 손에는 낯선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버리다 그 쇼핑백이 아기용품 전문 브랜드임을 알게 됐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벌써 임신한 건가? 그런데 왜 아무 말이 없을까? 혹시 나만 모르게 진행되는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별별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TV 소리도 줄이고 발걸음도 가볍게 했어요. 전화도 짧게 끝냈고 친구와의 약속도 줄였습니다. 혹여라도 며느리 귀에 거슬릴까 제 생활을 하나둘 줄여갔습니다. 아들에게 분가 이야기를 꺼낸 적도 있었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어머니,
며느리도 어머니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낯가림이 심한 성격이라 그렇대요. 그래서 저는 또다시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자리가 원래 조심스러운 것이겠거니, 며느리가 언젠가는 마음을 열겠거니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는 더 멀어졌고 저는 점점 더 말없이 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아침밥을 차리면 며느리는 점심 무렵에야 일어났고 제가 만든 반찬에는 거의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건 안 먹는데요. 입맛에 안 맞대요. 아들의 미안한 얼굴이 익숙해질 무렵 제 냉장고엔 먹다 남은 음식들만 가득 쌓여갔습니다. 김치찌개가 식은 채로 다음 날까지 그대로 남아있던 날, 저는 그걸 전자레인지에 데워 혼자 먹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냥 슬펐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의입니다. 남편과 함께 어렵게 장만했던 곳이었고 그 사람이 떠난 후에도 저는 꿋꿋이 이 공간을 지켜왔습니다. 새로 들인 가구 하나 없이도 그 어떤 그림도 걸지 않고도 이 집은 제게 늘 편안한 둥지였어요. 창가에 햇살이 들고 식탁에 밥 냄새가 어른거리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다 아들 내외가 전세 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을 했을 때 저는 아무 망설임 없이 같이 살자고 말했지요. 가족이니까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며느리는 이제 내 아들과 함께 사는 사람이니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말처럼 쉽게 마음을 데워주지는 않더군요. 식구는 늘었는데 오히려 마음은 더 비좁아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숟가락이 하나 더 놓였지만 그의 비례의 대화는 줄었고 웃음도 점점 사라졌어요. 밥상이 차려져도 잘 먹겠습니다라는 말은 들리지 않았고 TV 볼륨만 혼자 높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샌가 저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살짝 발만 담그고 있는 손님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심조심 걷고 말끝마다 눈치를 보게 되고 누군가 방문을 여는 소리에 내가 방해되는 건 아닌가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늘 그렇듯 아들이 출근하고 거실이 조용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는 소리를 들으며 혼자 차를 우려내고 있었는데 어딘가 낯선 기척이 등 뒤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발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조심스러웠고 그 소리가 제 방 앞에서 멈췄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몇 번을 망설이는 듯 앞뒤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 그러다 마침내 문을 또르륵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와라. 저는 가능한 한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속에서는 심장이 천천히 그리고 묵직하게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 애는 평소보다 더 정갈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그 단정한 외모와 달리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입술은 누가 보기에도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두 손은 허벅지 위에 가지런히 올렸다가 다시 교차하고 다시 치마 끝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방금 막 울음을 참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베개 위에 놓였던 손을 살짝 접으며
조용히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여러 갈래의 상념이 동시에 일었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혹시 이제 따로 나가서 살겠다는 얘긴가? 아니면 나 때문에 불편한 점이 쌓였던 건가? 혹시 우리 사이 조금은 풀릴 수 있을까? 긴장감과 두려움, 그리고 아주 작게 희망 섞인 기대까지 그 모든 감정이 복잡하게 얽힌 채 저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며느리의 입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굳어 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순간처럼 저는 그 아이가 무슨 말을 꺼낼지 눈도 떼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감정조차 내비치지 않던 며느리가 그런 말부터 꺼낸다는 건 분명 평범한 이야기가 아닐 거라는 예감이 단숨에 몰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이제 따로 나가서 살겠다는 건가? 아니면 그동안 쌓였던 불편함을 이제 와서 꺼내려는 걸까? 그도 아니면 아들 모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짧은 순간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마구 헤집고 지나갔습니다. 아들 녀석은 요즘 회사 일이 바쁘다며 야근을 밥 먹듯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은 아예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새벽에 들어와 잠시 눈 붙인 뒤 다시 나가는 날이 많았지요. 그러니 실상 이 집은 며느리와 저 둘만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며느리는 점심 무렵쯤 슬쩍 나가 저녁 늦게서야 들어오는 게 다반사였는데 어쩐 일인지 그날따라 하루 종일 집에 있더군요. 그래서 더 낯설고 이상했습니다. 무엇보다 며느리의 표정이 그동안 제가 알던 그 무표정하고 조심스러운 얼굴이 아니었어요. 조심조심 제 방 안으로 들어온 며느리는 잠시 문 앞에 서 있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더니 부엌으로 가 사과 하나를 깎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제 앞 탁자에 얇게 썰어놓은 사과 접시를 내려놓더니 저를 힐끔 바라보다 제 옆 바닥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모은 채 말없이 시선을 깔고 있던 며느리는 이윽고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습니다. 제 방 작은 TV 화면엔 우연히 켜진 홈쇼핑 채널이 나왔고 거기선 제주도 단풍 여행 패키지를 한창 소개하고 있었지요. 바다 풍경과 올레길, 해안도로를 달리는 전기 자전거가 장면마다 전환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화면 속 풍경과는 달리 제 방 안 공기는 무겁고 낯설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자세로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금 더 높은 톤의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기운 없어 보이세요. 혹시 괜찮으시면 저랑 등산이나 다녀오실래요? 그 말이 나오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마치 엉뚱한 채널이 갑자기 튼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대사가 현실에서 튀어나온 느낌이었어요. 그러더니 며느리는 조금 더 밝은 목소리로 자연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제가 요새 살이 좀 붙는 것 같아서요. 어머님께서도 등산 다녀오시면 몸도 마음도 확 풀리실 거예요. 이제 건강도 챙기셔야죠.
저는 본능적으로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지금 진심인가? 아니면 무슨 속셈이 있는 건가?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며느리가 저에게 얼마나 무심하고 서늘했는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금 이 말은 너무나 낯설고 이질적이었어요. 감기 기운이라도 있는 날이면 기침 소리만 들어도 은근슬쩍 제 방 근처에도 안 오던 아이였습니다. 아침 식사 중에 제가 목을 가다듬기라도 하면 슬며시 수저를 놓고 전 먼저 일어날게요 하고 방으로 들어갔던 그 애예요. 말을 해도 늘 무성의했고 눈도 좀 채 마주치지 않았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피하듯 행동하던 사이였는데 그 아이가 지금 저를 보며 함께 등산을 가자고 한다는 게 정말 현실이 맞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그것도 내 건강이 걱정된다며 요즘 기운이 없어 보인다며 말이에요. 그 애가 내 얼굴을 마지막으로 제대로 본 게 도대체 언제였던가요? 무뚝뚝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점심 먹을 건지 말 건지 아들 통해 전달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내 기운을 걱정한다니. 한편으로는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게 이런 느낌일까 싶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놓친 뭔가가 있었나? 혹시 이 아이가 정말 마음을 고쳐먹은 걸까?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모든 게 너무나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말 한마디조차 삼켜가며 살아야 했던 그 긴 시간들이 머릿속을 떠올라 이 아이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는지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언제 기운 없어 보였다는 건지 며느리가 제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나 있었나 싶었거든요. 며느리는 제 반응을 살피듯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새 날씨도 좋고 단풍도 예쁘게 물들었다던데요. 북한산이나 관악산 같은 데 가면 공기도 맑고 좋을 것 같아서요. 목소리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평소보다는 훨씬 적극적이었어요. 뭔가 간절한 기색마저 보였습니다. 혹시 아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눈 건 아닐까? 먼저 떠올랐습니다. 요즘 아들이 집에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 며느리가 혼자서 답답했을 수도 있고 혹은 아들이 무슨 얘기를 한 걸까 싶기도 했어요. 며느리는 분명히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론 예의 바른 척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이야기나 부탁은 꼭 아들을 통해 돌려 말하게 만들었지요.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무슨 건강을 챙기자며 산에 가자는 말을 한다니 마음 한구석에선 이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좋게 생각해 보려는 마음도 어느 틈에 슬그머니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좀 가까워지려는 건 아닐까? 혹시 나에 대한 마음이 조금은 열렸나? 그런 마음이 스치자 얼결에 바라본 며느리의 눈동자가 괜히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의외로 눈망울이 또렷하고 동그랗거든요. 언제나 무표정하던 얼굴에 그날만은 미세하게나마 기대감 같은 게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바라고 있는 듯한 조심스러운 설렘 같은 눈빛이었지요. 그 눈빛을 보고 나니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 어찌됐든
며느리가 제게 먼저 다가와 같이 뭔가를 하자고 말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동안은 제가 먼저 말을 걸면 고개만 끄덕이거나 한두 마디 툭툭 던지던 아이였는데 이렇게 주도적으로 제안을 해온 건 결혼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순간적으로나마 이해도 결국 마음이라는 게 있긴 하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아직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어요. 어딘가에 가시 하나쯤은 숨겨둔 듯한 그 아이 특유의 조심성 있는 태도는 여전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만큼은 오랜 벽 너머에서 처음으로 손 하나가 내밀어진 것 같았어요. 그 손이 진심이든 아니든 그걸 잡아보는 건 한 번쯤은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찌뿌둥한데 산이나 다녀오자꾸나. 내려오면서 칼국수랑 파전도 먹고 저는 되도록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용기를 내서 제안한 건데 제가 시큰둥하게 반응하면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도 요즘 집에만 있다 보니 답답했던 게 사실이었어요. 산에 가서 맑은 공기라도 마시고 오면 기분 전환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네, 어머님하고 대답하는데 그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제가 거절할까봐 걱정했었나 봅니다. 그 순간 저는 며느리가 평소보다 훨씬 예뻐 보였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며느리는 마치 상이라도 받은 아이처럼 얼굴이 화사해졌습니다. 평소에 보던 굳은 표정이 사라지고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어머님, 그럼 제가 짐까지 챙겨드릴게요. 물이랑 간식도 준비하고요라고 하면서 부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방에서 배낭을 꺼내오더니 이것저것 챙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물병 소리도 나고 뭔가 비닐봉지를 뒤지는 소리도 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뭘 준비한다고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던 며느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심지어 부엌에 가서 과자며 음료수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게 정말 우리 며느리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바람이 불었던지 이렇게 저에게 살갑게 먼저 얘기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저도 나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집안이 얼마나 조용하고 어색했는지 이제야 실감이 났거든요.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집안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번 기회에 며느리와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도 슬며시 생겼어요. 그렇게 저는 준비도 채 마치지 못한 채 갑작스레 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따라 평소보다 훨씬 분주했습니다. 부엌과 안방을 오가며 어쩌면 아침밥보다 더 정성스레 등산 준비에 몰두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이 옷이 편하실 거예요. 며느리는 제 옷장을 직접 열더니 낡은 등산복 상의를 꺼냈습니다. 그것도 제가 몇 년 전에 홈쇼핑에서 한참 고민하다가 언젠간 입겠지 싶어 사놓고는 한 번도 입지 않았던 바람막이 점퍼였어요. 그 아이가 그걸 꺼내 들고는 조심스럽게 제게 건네며 말했죠. 이거 입으시면 바람도 안 들고 가볍고 따뜻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 아이가 내 옷장 속 물건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어딘지 모르게 낯설었거든요. 평소엔 제 옷이 어떤지도 크게 관심 없던 아이였는데 말이죠. 약 챙기셨죠? 혈압약은 꼭 가져가셔야 해요. 혹시 까먹으실까봐 제가 가방에 넣어뒀어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약통을 하나하나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속에서 감탄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 아이가 내 약을 신경 쓴 적이 있었던가요? 아니, 기껏해야 밥상에 앉을 때 제가 약을 꺼내 놓으면 슬쩍 시선을 돌리던 게 전부였던 며느리였는데 그런 아이가 이제는 내 건강을 걱정하는 말까지 하며 사전 준비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어머님 등산화 없으시면 제 운동화 빌려드릴까요? 발 사이즈 비슷하잖아요. 라며 자기 신발까지 꺼내오는 걸 보니 정말 놀랍기까지 했어요. 마치 어딘가로 효도 관광을 가는 딸처럼. 아니, 오랜만에 효심이 돋은 효부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니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마움이 순수하게 마음 깊숙이 내려앉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나를 피하고 말도 피하고 눈도 피하던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챙기고 배려하는 모습이 너무도 낯설었거든요.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까지가 거칠애인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속으론 수많은 의심들이 잔물결처럼 퍼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겉으론 고개를 끄덕이며 그 아이의 손에서 바람막이를 받아들였어요. 그래, 설령 마음속에 무슨 꿍꿍이가 있다 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고맙다고 생각하자. 그렇게 저는 며느리의 너무도 친절한 준비성에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하나씩 손에 들려주는 물건들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살갑고 잘 챙겨주니 얘가 원래 이런 애였나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뭔가 속에 꿍꿍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저는 내내 마음 한켠이 편치 않았어요. 며느리의 친절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마치 뭔가 잘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연륜의 느낌이랄까요?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터득한 감각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며느리의 신융신융한 친절 뒤에는 분명 뭔가 다른 목적이 숨어 있을 거라는 불길한 직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겉으로는 고마워하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경계심을 늦출 수가 없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 싶기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차 운전석에 앉아 출발했습니다. 며느리는 차 키를 돌리면서 어머님, 안전벨트 매세우라고 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아까의 다정함은 전혀 없었지요. 다시 예전의 그 어색함이 묻어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거의 대화도 없이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차 안은 정적이 흘렀어요. 평소 같으면 며느리와 함께 있을 때 이런 침묵이 당연했는데 오늘은 며느리가 먼저 말을 걸어놓고 이런 식이니까
더 어색했습니다. 며느리는 운전 중간중간 룸미러로 저를 흘끔흘끔 살피더라고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부담감이 느껴지는 눈치였어요. 그러더니 어머님, 노래 틀어드릴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가뜩이나 어색한 판국에 그러자 싶지는 않았지만 이 침묵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러렴이라고 대답했어요. 며느리가 제가 좋아하는 트로트를 틀어주었습니다. 아마 평소에 제가 집에서 듣는 걸 알고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였지요. 오히려 트로트가 나오니까 더 어색해진 느낌이었어요. 며느리는 트로트를 좋아하지 않을 텐데 억지로 틀어주는 것 같았고 저도 노래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자꾸만 며느리가 왜 갑자기 이러는지 그 이유만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아들한테 며느리와 등산 간다는 이야기라도 해두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도 않았어요. 여러 번 걸어봐도 계속 통화 중이라는 멘트만 나왔습니다. 혹시나 몰라 아들에게 며느리랑 등산 간다. 저녁 때 들어올 예정이라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제가 휴대폰으로 문자 보내는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룸미러로 제 손놀림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좀 이상했습니다. 그냥 아들한테 연락하는 건데 뭘 그렇게 신경 쓰나 싶었거든요. 며느리가 그것을 다 지켜본 다음에 고개를 돌리는데 그때 희미하게 가소로운 미소가 번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면서 뭔가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제가 뭔가 우스운 짓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지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미소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냥 며느리가 저를 보고 피식 웃은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미소에는 분명히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을 달리니 드디어 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동네 산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제법 1시간이 넘게 들어간 지역에 있는 산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먼 산까지 와야 하나 싶었거든요. 가까운데도 좋은 산이 많은데 말이에요. 그날따라 횡하니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몇 대 안 되더라고요. 평일이라서 그런가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한산한 건 처음 봤어요. 느낌이 더 쎄해진 것 같았습니다. 산 입구부터 뭔가 음산하고 을씨년스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바람도 차갑게 불어오고 하늘도 흐린 편이라 더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앞에 매점 같은 가게에는 등산복 입은 사람들이 몇 명 보이길래 그래도 산에 사람이 좀 있나 보다 싶었어요. 중년 부부로 보이는 사람들이 물이며 간식이며 사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부지런히 채비를 차렸어요. 배낭을 메고 등산용 스틱까지 꺼내더라고요. 어머님, 준비 다 되셨죠? 저랑 같이 올라가요라고 하면서 제 팔을 살짝 잡는데 그 손길이 왠지 모르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올라왔을까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숨이 차오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땀이 송골송골 맺히며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안 하던 제가 이런 산길을 오르니 다리도 후들거리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며느리는 저보다 훨씬 젊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힘들어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저는 도저히 못 걷겠다 싶어서 등산로 중간에 있는 나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배낭에서 물병을 꺼내 벌컥벌컥 마셨는데 그제서야 살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도 제 옆에 앉더니 숨을 후후 들이내쉬며 물을 마셨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좀 쉬었다 가요라고 하는데 그 목소리에도 숨이 차 있었습니다. 간만에 땀을 흘리고 산 공기를 맞으니 좋기는 했어요. 집에만 있다가 이렇게 자연 속에서 운동을 하니 몸이 개운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까 입구에서 봤던 사람들은 어디로 간 건지 우리가 온 지 1시간이 넘었는데도 앞에서든 뒤에서든 다른 등산객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게 좀 이상했습니다. 이 정도 산이면 사람들이 제법 다니는 곳일 텐데 말이에요. 평일이라 그런가 싶기도 하고 빨리 다녀와서 내려가야겠다 싶어서 며느리하고 같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하늘이 점점 더 흐려지는 것 같아서 괜히 마음이 조급해졌거든요. 그런데 얼마 더 올라가니 며느리가 갑자기 어머님 사람이 다니는 길이 좀 지루하니까 여기 닦아놓지 않은 길로 가면 어떨까요? 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확실히 험해 보이긴 했지만 닦아놓은 길은 뱅둘러서 가야 하는데 닦아놓지 않은 길은 직선길로 좀 더 목적지까지 빨리 다다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도 그날따라 하늘도 좀 흐리고 느낌이 좀 그래서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기왕 나온 거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고 알겠다. 그렇게 하자며 며느리 말에 따르기로 했어요. 그렇게 험한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헉헉거리고 물을 마시며 올라가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며느리가 주머니 여기저기를 뒤지더니 다급한 듯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하면서 배낭까지 뒤지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당황한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왜 그러니? 뭔 일이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님, 아무래도 저 핸드폰을 아까 쉴 때 앉은 자리에 놓고 온 것 같아요라고 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사람들한테 핸드폰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핸드폰을 내가 전화 한번 해볼까? 저는 제 핸드폰을 꺼내서 며느리 번호를 눌러봤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깊은 산이라 그런지 이내 신호가 잡히다가 안 잡히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연결음이 들리는 듯 했는데 금세 뚝 끊어져 버렸어요. 전화기 또한 당연히 어디에서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조용하기만 했고 벨소리 같은 건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자기 말이 맞다며 확신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일단 아까 쉰 곳으로 가서 핸드폰을 찾아오겠어요. 어머님은 여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하필 이런 험한 곳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리고 며느리가 혼자 찾으러 가겠다고 하니 더욱 불안했습니다.
이런 깊은 산에서 혼자 남겨두고 가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불안하기만 했죠. 저는 산에 혼자 있기는 무서워서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며느리야, 나도 같이 내려갈게. 혼자 있기 무섭잖아라고 했는데 며느리가 어머님 괜찮아요. 그냥 날쌔게 빨리 다녀올게요라며 손을 휘휘 저었어요. 그러더니 먼저 서둘러 내려가 버렸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잠시만 기다리세요. 금방 올게요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거기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내려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는데 점점 멀어져서 나중에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주변에는 바람 소리와 새 우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어요. 숨이 평온해지자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는 조금씩 슬슬 다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며느리도 찾으면 이쪽으로 올라올 테니까 중간에서 만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산 공기도 맑고 숲냄새가 좋았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도 은은했고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도 정겨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불길한 예감이 계속 저를 건드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만 들었어요. 며느리가 정말 핸드폰을 찾으러 간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왜 꼭 저를 혼자 두고 가야 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올라가다가 왠지 모를 불길함이 계속해서 제 등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섬뜩한 기분이 들어서 저는 다시 내려와 그 자리에서 며느리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혼자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며느리가 돌아올 곳에서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바닥에 털푸덕 앉아서 물을 마시려고 배낭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숨도 차서 잠시 쉬면서 며느리가 오기를 기다리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사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인가 싶었는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돌려 뒤를 봤는데 그 순간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나마이너스 의학. 언제 왔는지 뱀 한 마리가 제 다리를 물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따끔한 느낌이 들더니 뭔가 스르륵 기어가는 감촉이 느껴졌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뱀은 순식간에 저를 물고서 풀숲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저는 덜덜 떨며 바지를 걷어올려 뱀에 물린 자국을 봤어요. 다리에 2개의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주변이 벌써 빨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서 며느리야, 사람 살려, 도와줘, 라고 큰 소리를 불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산속 깊숙한 곳이라 제 목소리가 메아리만 칠 뿐이었습니다. 어설프게 텔레비전에서 본 것처럼 독을 뽑아내려고 입으로 빨아서 뱉고 했습니다만 쉽지 않았어요. 상처 부위가 계속 아팠고 뭔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런 행동이 독을 더 퍼뜨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몸이 점점 처져갔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다리도 감각이 둔해지는 것 같았고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더욱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이 산에서 며느리도 없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애가 타들어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서 119에 전화를 걸으려 했지만 여전히 신호가 잡히지 않았어요. 화면에는 계속 서비스 지역이 아닙니다라는 메시지만 떴습니다. 핸드폰을 이리저리 들어 올려도 안테나 표시는 하나도 뜨지 않았어요. 저는 그야말로 애가 타들어가면서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지금이 제 인생의 최대 위험한 순간이라는 걸 말이에요. 뱀에 물린 독이 온몸으로 퍼져가는 게 느껴졌거든요. 입술이 저리고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얼른 며느리가 오기를 바랐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어색해도 지금은 며느리만이 저를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좀처럼 오지 않았어요. 벌써 1시간도 넘게 지난 것 같은데 여전히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 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어봤지만 먹통 같은 전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 이라는 멘트만 계속 들렸어요. 며느리가 정말 핸드폰을 잃어버린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전화를 안 받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 아래쪽 나무 사이에서 희미하게 사람 형체 같은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눈이 흐려서 잘못 본 건가 싶었는데 가만히 보니 누군가가 나무 뒤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것 같았어요. 햇빛이 가지 사이로 드리워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그 곡선과 체형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머리카락은 분명 며느리였습니다. 아니, 그런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거기 있었고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설마 저기 진짜 며느리가 있는 건가? 소리치려 했지만 목에 걸린 듯한 이물감 때문에 입술만 달싹일 뿐이었고 손조차 제대로 들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게 환각인지 정말 현실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형체는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신이 희미해짐을 느꼈습니다. 독이 온몸으로 퍼져가면서 머리가 무겁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어요. 그렇게 저는 정신이 희미해짐을 느꼈습니다. 독이 온몸으로 퍼져가면서 머리가 무겁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어요. 이대로 끝인가 싶었지요. 이런 산속에서 혼자 죽게 되는 건가 하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순 없겠다 싶어서 마지막 힘을 짜냈어요. 배낭에서 손수건을 꺼내서 천으로 단단히 상처 부위를 동여맸습니다. 독이 더 퍼지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꽉 묶었어요. 그리고 조금씩 비틀거리며 산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등산객도 며느리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의식을 잃는 것만 같았고 결국 바위에 기대어 앉은 채로 스르륵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주변이 어둑어둑해짐을 느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기적적으로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문득 눈을 떴는데 평소 같으면 반가웠을 그 소리가 지금은 생명줄처럼 느껴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더니 전화의 주인공은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그때만큼 아들 목소리가
반가웠던 적이 없었어요. 아들은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 있어요? 목소리가 다급하고 절박했어요. 저는 울먹울먹이면서 산이야, 산에 있어. 뱀에 물렸어라고 했더니 아들이 더욱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저는 기운이 없어서 제대로 말하기 힘들었지만 중간중간 기억나는 것을 최대한 알려주었어요. 산이야, 입구에서 한참 올라간 곳. 나무 의자 있는 데서 더 올라가서 목소리가 자꾸 떨리고 어눌해졌지만 아들이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꼭 차리시고 깨어 계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그러더니 이내 아들과 사람들이 저를 구해내러 왔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손전등 불빛이 보이더니 어머니 하고 부르는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19 구급대원들도 함께 왔더라고요. 그들이 저를 들것에 옮겨 태우고 산 아래로 내려갔어요. 저는 그대로 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응급실에서 아들 얼굴을 제대로 보자 자꾸만 참았던 눈물이 나더라고요. 죽을 뻔했다가 살았다는 안도감과 아들에 대한 고마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아들도 울먹이면서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대로 실신하듯 쓰러졌습니다. 뱀독과 충격, 탈수 때문에 몸이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으면서 해독 치료를 받았어요. 다시 깨어났을 때는 아들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그 곁에는 딸도 와 있었습니다. 딸이 괘씸한 듯 새언니가 엄마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라며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아들은 얼굴이 창백해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딸은 화가 나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며느리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했어요. 경찰들이 조사를 하면서 며느리를 찾아서 신문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그냥 시어머니가 싫어서 산에다 버렸다고 했대요. 저와 함께 사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고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였어요. 나중에는 개털 알레르기가 있는 저와 합가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키우던 개를 버리고 온 게 마음의 상처가 되었던지 그것 때문에 저도 똑같이 버려서 아들에게 복수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소중한 걸 빼앗긴 만큼 아들의 소중한 것도 빼앗아 주겠다는 신보였던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평소 며느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병력이 있어서 죄가 감해질 수는 있다고 했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 약물도 복용하고 있었다는 진단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변호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은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하며 마음을 완전히 정한 상태였어요. 어머니, 저 정말 몰랐어요. 아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전혀 몰랐어요.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린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를 감싸고 이해해달라고 했던 아들이었는데 이번 일로 완전히 실망한 것 같았어요. 딸과 아들이 온 순간 그래도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두 자식이 저를 걱정하며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를 걱정하고 지켜주는 사람이 아직 내 곁에 있어.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동안 며느리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와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죽을 뻔한 일을 겪고 나니 정말 소중한 게 뭔지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 서로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우울증이 정상 참작되기도 하고 제가 선처를 해준 덕분에 결국 풀려났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그 아이도 아픈 사람이니까 너무 무겁게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아무리 저를 죽일 뻔했다고 해도 법정까지 가서 오랫동안 시달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결국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잘못했다고 울면서 빌며 제게 애걸복걸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제발 아들이랑 이혼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법적으로 벌만 안 받게 해줬을 뿐 아들하고 이혼하는 것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너희 둘이 알아서 할 일이야. 나는 상관하지 않겠어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아들하고 이혼한 순간 그 아이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동안 저를 피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차 키를 넘기며 짐을 싸서 나가는 며느리를 바라보는데 제가 너무 못됐던지 그 순간 제 손끝에는 통쾌함이 스쳤습니다. 마침내 그 아이가 제 집에서 제 가족에게서 완전히 사라지는구나 하는 안도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들과 다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회복해 나가고 있어요. 뱀독 후유증으로 한동안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으니 이제는 혼자서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창가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이렇게 다짐합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거실에서 팔을 천천히 위로 올리고 내리면서 마음속으로 되뇌어요. 그래도 자식이 최고라고 말이지요. 정말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에 저를 구해준 건 바로 제 자식들이었거든요. 아들과 딸은 전보다 저를 더 신경 써주며 잘 돌봐주려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매일 출근하기 전에 제 방에 들러서 어머니, 오늘 몸은 어떠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세요라고 인사를 해요. 딸도 주말마다 찾아와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함께 드라마도 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이제 제 집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도 눈치 볼 사람이 없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봐도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보다 제 자식들이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날의 일은 끔찍했지만 어쩌면 저에게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계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여자한테 질려서 한동안 안 만난다고 하며 그동안 못했던 취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기타도 배우고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해서 자신의 생활을 또 나름 재밌게 즐기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전보다 훨씬 밝아진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돌아보니 그 지독했던 며느리 덕분에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저에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셈이에요.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도 알게 되었고요. 그 아이는 제 삶에서 꺼져가고 있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 매일 아침 새롭게 피어납니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살아있다는 것, 사랑하는 자식들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느낍니다. 자식들과 행복하게 잘 살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거든요.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